아빠, 그 나라는 진짜 마법이 있는 거 맞죠? 아라비안 나이트처럼? 그 말은 마치 오래된 시의 한 구절처럼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리고 투명했다. 나자닌, 이제 막 18이 된 소녀. 이란 세라즈의 햇살 속에서 자라난 꽃 같던 그녀는 요즘 부쩍 배가 아프다고 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소화불량일 수도 있다며 가벼이 넘겼다. 몇 차례의 검사를 했지만 결과는 애매했다. 어머니 마흐타브는 불안했고 아버지 라임은 속으로만 고개를 저었다. 엄마, 서울에는 진짜로 비원이라는 정원이 있어요. 왕이 거기서 산책했대요. 사진 보세요. 여기 연못에 나무가 거꾸로 비쳐요. 마치 꿈속 같지 않아요? 나자니는 침대 위에 펼쳐놓은 한국 여행 정보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설레는 표정으로 말했다. 경복궁, 비원, 한강, 남산타워까지 그녀의 손끝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다. 이거 봐요. 여기 경복궁, 왕비가 입던 옷을 체험할 수 있대요. 한복 입고 사진도 찍을 수 있어요. 마흐타브는 살며시 딸의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미소 지었다. 나자니의 눈빛은 살아있었다. 고통을 잊은 듯 서울이라는 단어만으로도 생기가 돌았다. 라임은 휴대폰으로 비행편과 숙소를 검색하면서도 딸의 모습을 슬며시 지켜봤다. 나자닌이 꺼내놓은 여행지 브로셔에는 형형색 3D 관광사진이 가득했다. 경복궁의 근엄한 처마, 비원의 조용한 연못, 그리고 밤이 되면 별처럼 반짝이는 한강의 야경까지. 아빠, 한강에선 유람선도 탈 수 있대요. 강물 위에서 서울 야경을 보는 거예요. 조명이 다 반짝이는데 꼭 동화 같죠? 그래, 나자닌, 우린 거기 다 가보자. 비원도, 경복궁도, 한강도. 전부. 그리고 엄마, 저 여기 꼭 가고 싶어요. 대장금 드라마 세트장이에요. 여기 전통 음식도 만들 수 있대요. 한복 입고 진짜 궁녀처럼. 라임과 마흐타브는 서로 눈을 마주쳤다. 마치 오래된 전설처럼 이야기하는 딸의 말이 그들에게는 진심 어린 기도처럼 들렸다. 그러자 나자니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은 이 세상을 온전히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싶어요. 그래서 더 꼭 가보고 싶어요. 그냥 마음이 그래요. 그 말에 방 안의 시간이 멈춘 듯 조용해졌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 아버지 라임은 마침내 결정했다. 내일 바로 회사에 휴가 신청을 할게. 비행기도 예약하고. 우리 한국에 가자. 나자닌, 내가 원하는 그 나라로. 며칠 후 테헤란을 떠나 인천으로 향하는 하늘길. 나자닌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우리는 페르시아의 시를 품고 이제 신라의 별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엄마, 이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시대를 건너는 이야기예요. 그녀가 들고 있던 여행 브로셔는 페이지가 접히고 펴진 흔적으로 가득했다. 비원이 있는 정적의 정원, 경복궁의 돌계단, 한강의 밤바람, 대장금이 음식을 만들던 주방. 그녀의 마음엔 이미 서울이 자리 잡고 있었다. 서울. 인천공항의 유리벽 너머로 봄비가 은은히 내리고 있었다. 나자니는 그 빗방울을 바라보며 숨죽인 듯 말했다. 엄마, 서울은 진짜예요. 꿈이 아니에요. 마흐타브는 말없이 딸의 손을 꼭 쥐었다. 라임은 환전 영수증을 지갑에 접어넣으며 숙소 예약 확인서를 다시 확인했다. 모든 일정 완벽했다. 경복궁, 비원, 대장금 세트장, 한강 유람선. 나자니는 도착하자마자 쉴 틈도 없이 여행 브로셔를 펼쳤다. 엄마, 내일 오전엔 경복궁부터 가요. 왕비가 입었던 한복도 체험할 수 있대요. 사진 찍어서 친구들한테 보내고 싶어요. 그녀의 눈은 생의로 가득했다. 한복 체험장, 궁중 요리 만들기, 그리고 한강 유람선 야경. 한강은 밤이 더 예쁘대요. 꼭 보고 싶어요. 내 눈으로. 하지만 그날 밤. 숙소에서 분홍색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던 나자닌이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쓰러졌다. 엄마, 배가 너무 아파요. 숨도 잘 못 쉬겠어요. 마흐타브는 이성을 잃을 듯 소리를 질렀고 라임은 한국어 몇 마디를 더듬거리며 숙소 데스크에 달려갔다. 곧 도착한 119 구급대가 그녀를 들것에 실어갔다. 차 안에서 나자니는 흐릿한 눈으로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한강은 내일이었는데. 서울대 인근 대형 병원 응급실. 김지한 교수는 통역을 대동하고 달려왔다. 위장외과 수술팀을 이끄는 중년의 베테랑이었다. 복부 통증과 구토가 반복되었고 최근 체중이 급격히 줄었으며 상복부 압통이 있음이야. 응급 혈액 검사, 복부 CT, 그리고 위 내시경. 밤이 깊어가도 검사실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다. 라임은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손에 쥐었지만 마시지를 못한 채 시켜갔다. 마흐타브는 기도했다. 조용히, 조심스럽게 일 안에서 수천 번 외운 이름들을 속삭였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 교수는 깊은 숨을 내쉰 후 말을 이었다. 위암입니다. 3기입니다. 출혈과 염증이 심하며 이미 위의 3분의 2 이상이 손상되어 있습니다. 통역사의 말이 이어졌지만 마흐타브는 이미 귀를 막고 있었다. 라임은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이란에선 그냥 위험일 수도 있다며 약을 줬어요. 우린 여행을 온 줄 알았는데 이미 진행된 상태로 보입니다. 하지만 간이나 폐로 전이는 아직 없습니다. 수술은 가능하나 빠른 결단이 필요합니다. 김 교수는 주술술의 말을 이었다. 여기 남으실 건가요?
환자분은 외국인이라 치료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라임은 단호히 말했다. 우린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아이가 원했던 곳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여기 도착하자마자 진단받았어요. 그렇다면 치료도 여기서 받아야죠. 서울에서 그날 밤 병실. 나잔이는 팔에 링거를 꽂고 천장을 바라보았다. 엄마. 응, 한복인면 체험은 다음에 하자. 지금은 너무 아파서 못 웃겠어요. 마흐타브는 그녀의 이마를 식혀주며 수석였다. 괜찮아, 나잔인. 넌 다시 웃을 수 있어. 우린 아직 내 눈으로 한강도 봐야 하잖니. 그게요, 엄마 혹시 내가 더는 못 보게 되면 어떡해요? 그 말에 마흐타브는 무너졌다. 그녀는 침대 끝에 기대어 흐느꼈고 나잔이는 고개를 돌려 창밖의 서울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비는 여전히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속으로 아무도 듣지 못할 언어로 시를 읊듯 말했다. 하늘아, 내게 단 하루만 줘. 비원도, 경복궁도, 한강도. 내 눈으로 한 번만 더 담게 해줘. 그래야 이 세상이 아름다웠다고 기억할 수 있으니까. 기도를 드리고 나는 당나라를 유라하던 마지드 이븐 카심 어느 날 조선 궁궐에 나타나 수염을 기른 이방인은 조선을 두루 구경하고 이후 조선왕의 무덤아 석상으로 남았다지. 그가 내민 물건은 사산조의 봉황문이 새겨진 석류 유리잔을 왕에게 올리는 환상을 본다. 그는 무슬림 출신이지만 한국 역사에 특별히 관심이 많아 모르는 것이 없었다. 나잔이는 고개를 돌려 마흐타브를 바라보았다. 병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희미하게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하루 만에 몰라보기 야위었고 손은 가늘고 차가웠다. 마흐타브는 딸의 손등에 손을 얹고 수석였다. 경복궁이 아니라 넌 한복을 입고 걷고 있을 거야. 꿈에서가 아니라 진짜로. 그리고 그날 엄마는 내 사진을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찍을 거야. 정말 그렇게 될까요? 그럼 내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왔잖니. 세상은 그런 바람을 외면하지 않아. 김지한 교수는 수술팀과 함께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나잔의 CT 이미지가 벽면 스크린에 떠 있었다. 위암 3기. 하부 위체부에서 시작해 중부를 넘어서며 진행성 병변, 출혈성 궤양 동반.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현재는 통증이 심하고 출혈로 인한 빈혈도 진행 중입니다. 수술을 미룰 수는 없어요. 부모는 수술에 동의했습니다. 통역 담당자가 옆에서 조심스레 말했다. 김 교수는 잠시 말이 없었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럼 준비에 들어갑시다. 수술 시간은 약 4시간 이상 소요될 겁니다. 위에 3분의 2 절제, 림프절 절제 동반. 그날 오후 김 교수는 병실을 찾았다. 흰 가운 안에 초록 수술복을 입은 채 그는 나잔의 침대 옆에 앉았다. 나잔이 양, 저는 김지한 교수입니다. 오늘 당신을 수술하게 될 의사예요. 제가 약속드릴게요. 최선을 다해 당신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 겁니다. 나잔이는 그의 눈빛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교수님, 수술이 아플까요? 수술 자체는 마취를 하니 아프지 않을 거예요. 다만 수술 후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신은 강한 아이잖아요. 저 수영 선수였어요. 몇 시간씩 훈련도 했어요. 아파도 참는 거. 조금 익숙해요. 그럼 걱정 없겠네요. 김 교수는 미소 지었다. 그 미소가 나잔인에게는 이상하게도 익숙하고 따뜻하게 느껴졌다. 수술 전날 밤, 병실엔 세사함만이 남아있었다. 마흐타브는 딸의 머리맡에서 조용히 시편을 읊었고 라임은 말없이 노트북의 가족 보험 정보를 확인하고 있었다. 아빠. 응, 만약 내가 수술하다 눈을 못 뜨게 되면. 그런 말 하지 마. 라임은 조용히 딸의 손을 잡았다. 아빠, 아니에요. 그냥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꼭 전해주세요. 서울은 정말 아름다웠다고. 사람들이 따뜻했고 간판에 적힌 한글은 꽃잎 같았고 비원은 눈을 감고도 그릴 수 있을 만큼 조용했다고. 마흐타브는 눈물을 삼켰다. 딸이 마지막인 듯 말을 한다는 건 그만큼 스스로도 싸움이 시작된다는 걸 알고 있다는 뜻이었다. 우린 여기 있어. 수술실 밖에. 늘 내 옆에 있을 거야. 라임이 말했다. 다음날 아침 서울은 맑았다. 봄의 끝자락 하늘엔 연분홍 벚꽃잎이 간간히 흩날렸다. 아빠, 엄마, 나 다녀올게요. 수술 침대 위에서 나잔이는 씩 웃었다. 마스크 너머로 숨겨진 미소였지만 가족은 알아보았다. 나잔인, 이건 끝이 아니야. 시작이야. 마흐타브는 눈물을 꾹 참으며 말했다. 그리고 약속해. 눈을 다시 뜨면 경복궁부터 갈 거야. 라임이 손가락을 걸었다. 나잔인도 손가락을 걸며 말했다. 약속이에요. 한복도 입고 비원 연못도 보고 그리고 한강 야경도요. 빛이 꺼지기 전에 다 봐야 해요. 수술실 문이 닫히는 순간 마흐타브는 그대로 주저앉아 흐느꼈고 라임은 눈을 감은 채 두 손을 꽉 쥐었다. 창밖에는 여전히 서울의 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수술실의 문이 닫히자 병원 복도의 공기는 얼어붙은 것처럼 정적에 잠겼다. 라임은 아무 말도 없이 김지한 교수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마흐타브는 남편 옆에 앉은 채 손끝만 움켜쥐고 중얼거렸다.
알라여 그녀가 오늘도 살아있는 이름으로 남게 해주소서. 수술실 내부에서는 조명이 강하게 쏟아졌고 김 교수는 마스크 너머로 짧게 숨을 들이마셨다. 수술 시작합니다. 마취 확인. 마취과 의사의 고개가 움직였다. 나잔이는 이미 의식이 없었다. 그녀의 가녀린 손 위에 얇게 덮인 담요, 투명한 산소 튜브, 경계선처럼 내려앉은 수술등의 빛. 이 손이 이제는 다시 펜을 잡고 다시 물을 만지고 다시 빛을 담을 수 있을까? 김 교수는 조용히 메스를 들어 첫 절개를 시작했다. 수술실 밖, 대기실에는 각기 다른 언어와 표정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했다. 젊은 부모는 아기를 안고 있었고 한 노인은 꾸준히 묵주를 돌렸다. 그리고 라인과 마흐타브, 이란에서 의사인 당신조차도 확신이 없는 거지? 마흐타브가 물었다. 의사니까 더 무서워. 예상 가능한 변수도 있지만 예외라는 건 언제나 존재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건 기적을 믿었기 때문이잖아요. 마흐타브는 손을 맞잡으며 말했다. 수술이 시작되고 2시간이 지나자 김 교수는 잠시 수술 도중 몸을 멈췄다. 위 하부 림프절 제거 완료. 출혈량 통제 중. 지금부터가 고비입니다. 간호사가 땀을 닦아주었고 그는 다시 고개를 끄덕이며 메스를 들었다. 마치 한 자루의 펜처럼. 이건 몸을 여는 일이 아니라 생을 다시 쓰는 일이다. 그리고 수술 4시간 25분 후 봉합 마무리. 수술 종료합니다. 수술대의 나잔이는 산소 호흡기에 연결된 채 깊이 잠들어 있었다. 의료진은 조심스럽게 그녀를 회복실로 옮겼고 김 교수는 가운을 벗으며 숨을 고르러 복도로 나섰다. 그곳에서 마주한 것은 이미 의자에 고꾸라지듯 앉아있던 라인과 눈을 붉힌 마흐타브. 교수님, 우리 딸 괜찮은가요? 김 교수는 마스크를 내리며 말했다. 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동시에 입을 막고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은 단지 안도감만이 아니었다. 그건 살아있다는 기적에 대한 고요하고 깊은 감탄이었다. 회복실. 나잔이는 천천히 의식을 되찾고 있었다. 처음엔 희미한 기계음, 그리고 어렴풋한 빛. 눈꺼풀이 떨렸다. 엄마. 그 한마디에 마흐타브는 눈을 번쩍 떴다. 나잔이 들리니? 엄마 여기 있어. 빛이 보여요. 작지만 있어요. 엄마 난 아직 살아있죠? 그래. 넌 살아있어. 내 이름처럼 살아있는 이름으로 여기 있어. 라임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 너머로는 서울의 석양이 붉게 번지고 있었다. 그날 나잔이는 서울의 병실 창가에서 살아있는 사람의 눈으로 처음으로 봄빛을 다시 보았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이 봄은 나를 기다려준 거네요. 서울의 봄은 천천히 피어오르고 그녀의 생도 그렇게 다시 느리고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엄마, 제 손 좀 잡아주세요. 제가 다시 걸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잔이의 목소리는 아직도 힘이 없었지만 눈빛은 달랐다. 술이 끝난 지 일주일째 된 날. 그녀는 처음으로 침대 밖으로 나왔다. 링거 폴대에 몸을 기대고 가느다란 회복복을 입은 채 병실 바깥복도에 섰다. 마흐타브는 오른손으로 딸의 손을 감싸쥐고 왼손으로 그녀의 허리를 받쳤다. 라임은 옆에서 조심스레 폴대를 밀었다. 병실 복도 창 너머로 서울의 봄이 흐르고 있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고 간간히 지나가는 간호사들이 화이팅이에요라고 속삭이며 지나갔다. 엄마, 햇빛이 이렇게 따뜻한 건 얼마만이죠? 그러게 우리 딸 손에도 다시 봄이 왔네. 그날 오후 마흐타브는 작은 블루투스 스피커를 가져왔다. 라임은 이란에서 가져온 나잔이의 핸드폰에서 재생 목록을 열었다. BTS 봄날. 나잔이는 눈을 감은 채 속삭였다. 이 노래요. 제가 병원 가기 전날에도 들었어요. 그때는 언젠가 다시 봄날이 올까 싶었는데 지금 들으니 그 봄이 저인 것 같아요. 라임은 딸의 머리칼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한국에서 너를 다시 봄으로 데려왔어. 우린 그 봄을 믿었고 그 봄이 널 안아줬어. 며칠 후 김지한 교수는 해진 중 병실을 찾았다. 나잔인 양, 수술 경과가 매우 좋습니다. 상처 부위 회복도 빠르고 시기도 잘 적응하고 있어요. 나잔이는 조심스레 웃었다. 교수님, 저 혹시 언제쯤 한강 가볼 수 있을까요? 김 교수는 살짝 웃으며 말했다. 걷는 연습만 꾸준히 하면 2주 후엔 간단한 외출은 가능할 거예요. 다만 너무 무리는 금물입니다. 마흐타브는 나잔이의 손을 꽉 잡았다. 그 손끝에 살아있다는 체온이 돌아오고 있었다. 이란 대사관에서 보내온 서류와 가족 보험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던 날. 라임은 병실 창밖을 바라보며 마흐타브에게 말했다. 나는 사실 처음엔 이 여행이 무모하다고 생각했었어. 하지만 지금은 알겠어. 이 도시는 우리 딸을 위해 준비된 거였어. 마흐타브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이 병원, 이 의사들, 이 나라의 봄까지. 그 애의 꿈이 우리를 이끌었지. 이건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다시 쓰는 삶이야. 며칠 뒤, 나잔이는 병원 정원에서 첫 산책을 했다. 마스크를 쓰고 중절모를 눌러쓴 그녀는 조심스럽게 꽃잎 아래 벤치에 앉았다. 라임은 벤치 맞은편에서 딸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았다. 아빠,
나 좀 예쁘게 나왔어요? 나잔이는 눈웃음을 지었다. 그럼 이건 기사로 써도 될 만큼 멋진 장면이야. 이란 소녀, 서울의 봄을 품다 이런 제목 어때? 그 순간 벤치 위로 벚꽃 한 송이가 조용히 떨어졌다. 나잔이의 어깨에 닿은 꽃잎. 그녀는 손바닥으로 살며시 그 꽃을 받아 올렸다. 이 꽃 살아있네요. 떨어졌지만 여전히 따뜻해요. 저도 그래요. 병원 침대에서 떨어질 뻔했지만 아직 따뜻해요. 그날의 서울은 바람이 부드럽고 빛은 너무나도 정직했다. 살아있다는 것은 다시 따뜻함을 느낀다는 것. 그것이 바로 봄의 온도였다. 병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쏟아졌다. 마흐타브는 작은 수건으로 나잔이의 이마를 조심스럽게 닦아주고 있었다. 수술 후 2주. 나잔이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 곁에서 일어나며 보내고 있었다. 엄마, 나 이제 물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 마흐타브는 잠시 멈칫했다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교수님도 말했잖니. 회복 속도가 놀랍다고. 넌 이미 반 이상 돌아온 거야. 며칠 뒤 김지한 교수는 해진 도중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잔인 양, 작은 재활 수영을 시작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단, 전문적 감독하에 아주 짧은 시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 순간 나잔이는 가슴이 쿵 하고 뛰었다. 다시 물, 다시 나. 서울대 병원 재활센터 수영장. 조용한 오전 시간. 수영장은 텅 비어 있었고 온수는 적당히 데워져 있었다. 나잔이는 하얀 재활복을 입고 수영장 입구에 섰다. 한 걸음, 두 걸음, 그녀의 맨발이 차가운 물가에 닿았다. 괜찮아요? 코치 박지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잔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다리가 떨렸다. 두려움이었다. 몸이 아니라 기억이 물을 거부하고 있었다. 여기서 내가 미끄러지면? 다시는 못 올라오면? 내 몸이 이 고요 속에서 멈춘다면? 그때 문득 관중석에 서 있던 마흐타브와 라임의 눈빛이 그녀를 감쌌다. 그건 환자의 딸이 아닌 살아 돌아온 사람에게 보내는 자랑의 시선이었다. 나잔이는 조용히 한 발을 더 내딛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물속에 담갔다. 물은 차가웠지만 익숙했다. 물은 무거웠지만 품었다. 물은 깊었지만 배신하지 않았다. 나잔인, 지금 기분 어때요? 코치가 물었다. 살아있는 느낌이에요. 나잔이는 작게 웃었다. 수영장 끝자락. 그녀는 스스로 물 위에 몸을 띄웠다. 엎드린 채 숨을 들이쉬고. 그렇게 그녀는 다시 물 위에 섰다. 그날 서울의 재활 수영장 한가운데에서 이란의 소녀는 두 번째로 태어났고 그녀의 몸은 처음보다 가벼웠으며 그 마음은 처음보다 더 단단했다. 재치러 다시 물속으로. 수영장 천장은 맑은 하늘빛이 반사되어 있었다. 잊을 수 없는 냄새 염소, 땀, 그리고 물. 나잔이는 수영복 위에 따뜻한 트레이닝 재킷을 입고 다시 출발대 앞에 섰다. 한 손엔 흰 수건, 그리고 다른 손엔 코치 박지윤이 건넨 짧은 메모가 쥐어져 있었다. 기록보다 중요한 건 다시 들어가는 용기예요. 물은 말이 없었다. 다만 그녀의 발끝을 감싸며 묻고 있었다. 정말 준비됐니? 나잔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번엔 내가 먼저 다가갈게. 입수 전 스트레칭. 라임은 관중석에서 그녀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 눈엔 이제 의사의 계산이 아니라 아버지의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마흐타브는 두 손을 모은 채 중얼거렸다. 이건 단지 회복이 아니야. 우리 딸의 선언이야. 자, 시작할까요? 박지훈 코치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잔이는 출발대를 오르지 않았다. 그녀는 레인 옆 물가로 천천히 걸어갔다. 경기를 위한 비약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첫 입수, 발끝, 무릎, 배, 가슴, 물이 그녀를 기억하는 듯 감쌌다. 기억이 다시 살아나는 온도. 숨을 들이쉬고 그녀는 천천히 엎드렸다. 팔을 뻗고 그 순간 몸은 물 위에 떠올랐다. 예전엔 빠르게 나아가기 위해 물을 가르던 아이였다. 지금은 숨을 쉬기 위해 나를 품은 물속으로 조용히 나아가는 사람이다. 첫 스트로크. 두 번째. 물살이 천천히 갈라졌고 등 뒤로 햇빛이 일렁이며 따라왔다. 관중석에 앉은 마흐타브가 조용히 눈을 닦았다. 우리 딸이 돌아왔어. 50m 완주. 기록은 느렸지만 그 누구보다도 무거운 여정을 지나온 시간이었다. 물에서 나온 나잔이는 숨을 고르며 박지훈 코치의 눈을 바라보았다. 어때요? 완벽했어요. 그건 기록이 아니라 생존의 예술이었어요. 그날 밤 나잔이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나는 오늘 나 자신과 다시 악수했다. 물은 나를 용서했고 나는 물을 신뢰했다. 나는 수영선수다. 아픈 아이가 아니라. 그리고 이 도시는 내가 다시 태어난 수면 위의 별이다. 서울의 밤. 수영장 천장에서 반사되던 별빛은 나잔이의 젖은 머리칼 끝에서 고요히 빛나고 있었다. 외전 8화 남산의 고백. 서울의 늦가을은 모든 것을 부드럽게 감싸 안는 색을 하고 있었다. 은행잎은 노랗게, 단풍은 붉게.
그리고 나자닌의 마음은 투명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남산타워 다시 오니까 느낌이 다르네요. 그녀 옆에는 지훈이 걷고 있었다. 유진의 오빠. 서울예대 피아노과 졸업생. 처음에는 병원에 봉사활동으로 왔었고 그녀에게는 한국어 발음 교정을 도와주던 조용한 청년이었다. 그런데 오늘 둘은 처음으로 둘만의 산책을 하고 있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서로는 알고 있었다. 나자닌 씨,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요? 병원 도서관에서 K-pop 한국어 자막 프린트 뽑고 있었잖아요. 기억나죠? 그때 당시는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아서 제가 읽는 가사를 피아노로 쳤어요. 그거 아직도 기억나요. 봄날이었죠? 지우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날 이후 제 플레이리스트에 항상 페르시아어 곡이 있어요. 뜻도 모르는데 그냥 당신의 언어로 들리니까. 케이블카를 타고 남산 정상으로 오르는 길. 창밖엔 서울의 불빛이 은하수처럼 흩어져 있었다. 한강도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지훈 씨. 나자닌이 입을 열었다. 전 아직 완전히 괜찮지 않아요. 가끔은 여전히 꿈속에서 병원 침대에 있고 가끔은 눈을 감으면 지금도 내가 수술받는 꿈을 꿔요. 지훈은 그녀의 말을 자르지 않았다. 그저 그대로 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어두운 기억이 누군가의 손을 잡을 때마다 조금씩 갈라져요. 제 손이었으면 좋겠네요. 지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아주 또렷했다. 남산타워 전망대. 두 사람은 나란히 섰다. 수많은 자물쇠들이 철제 펜스를 뒤덮고 있었다. 사람들이 각자의 이름을 적고 사랑을 묶은 장소. 여기에 영혼을 묶는 게 좀 유치해 보일 수도 있지만 지훈이 말했다. 나자니는 웃었다. 아니요. 전 좋아요. 아직 누군가의 이름을 적을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멋진 건지 아니까. 그녀는 펜을 받아 조심스럽게 두 이름을 적었다. 나자닌 주훈. In the city where I was reborn. 그리고 그날 밤 지훈은 나자닌을 집 앞까지 바래다주며 말했다. 나자닌 씨. 우리 언제까지 이럴 수는 없을지도 몰라요. 당신은 언젠가 떠날 수도 있고 전 한국에서 평범한 삶을 살고 있죠. 하지만 오늘처럼 가끔은 같은 높이에서 세상을 볼 수 있다면 그걸로도 전 충분해요. 나자니는 그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아니요. 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적어도 이 도시에서 당신의 노래를 끝까지 들을 때까지는. 서울의 밤하늘에 그들이 남긴 자물쇠는 차가운 철 위에 작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병을 이겨낸 한 소녀의 손과 조용히 손을 내밀어준 한 청년의 마음이 깊고 조용히 묶여 있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이름은 서울의 바람 속에 속삭이게 섞여 있었다. 겨울의 서울, 첫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북촌 한옥마을의 골목길에서 지우는 장갑 낀 손으로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 안엔 그가 며칠 밤을 붙잡고 썼던 손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To 나자닌. 나는 처음에 당신이 가진 상처가 너무 커서 다가설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겠어요. 고통이 깊은 사람일수록 그 안에 더 넓은 바다를 품고 있다는 걸. 페르시아. 그 나라는 나에겐 아직 지도로만 아는 곳이지만 당신의 눈빛을 통해 상상하게 돼요. 사막의 밤, 자르덴의 정원, 그리고 시라즈의 별빛 아래서 당신이 어릴 적 불렀던 노래들. 나는 언젠가 당신의 나라로 가고 싶어요. 당신이 다시 숨 쉴 수 있게 된 그 모든 장면들을 거꾸로 따라 걸어가 보고 싶어요. 내 마음의 일부는 이미 그곳에 있어요. 당신이 자란 그 땅, 그리고 그 땅에서 이곳으로 건너온 당신. 당신의 나라를 사랑하는 건 당신을 더 깊이 이해하려는 나만의 방식이에요. 서울의 겨울, 첫눈 오는 날에 당신을 기다리며 지운 편지를 손에 쥐고 있던 나자니는 북촌 골목 끝 담장 아래에서 지훈을 향해 천천히 다가왔다. 지훈 씨, 이 편지. 이건 단순한 연애 편지가 아니에요. 지훈은 놀란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건 제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제 나라를 이해받고 있다고 느낀 순간이에요. 병이나 고통 때문이 아니라 그 땅의 온도와 리듬, 말 없는 시까지. 나자닌. 그녀는 봉투를 조심히 가슴에 안았다. 언젠가 당신이 이란에 오면 제가 꼭 보여줄게요. 시라즈의 노을, 사프란 향이 퍼지는 주방. 그리고 제가 어릴 때 물장구치형 골목 앞 샘물까지. 그날 밤 둘은 북촌 언덕 위 벤치에 나란히 앉아 뜨거운 유자차를 나눠 마셨다. 말이 많지 않아도 그들 사이엔 말보다 깊은 감정이 흘렀다. 그리고 첫눈은 조용히 그 위를 덮었다. 서울과 시라즈, 두 도시가 맞닿는 겨울의 언어처럼 당신의 나라를 사랑하는 건 당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나만의 방식이에요. 이란행 항공편 탑승을 시작합니다. 32번 게이트로 이동해주세요. 지우는 게이트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손엔 한 권의 책 살아있는 이름으로 나자닌의 이야기, 그리고 접힌 종이 한 장. 내가 떠난다고 해도 우리의 계절이 사라지는 건 아니야. 그녀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다.
나잔이는 서울의 삶을 정리하고 시라즈로 돌아갔다. 서울에서 얻은 삶, 수영장과 친구들, 한강과 경복궁, 그 모든 것을 감사함 속에 안고 이제는 자신의 뿌리로 돌아가려는 용기였다. 내 몸은 회복됐지만 내 영혼은 아직 고향과 화해하지 못했어요. 그걸 서울에서 깨달았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도착지 이란, 시라즈, 공항 밖. 바람은 따뜻했고 하늘은 무심히 맑았다. 지우는 택시를 타고 하페즈의 묘로 향했다. 그곳은 나잔이니 늘 페르시아 시의 심장이라 말하던 곳이었다. 그는 조용히 입장했고 사람들이 시를 낭송하고 있는 사이 그녀의 편지 한 장을 펼쳤다. 지훈 씨, 우린 서로 다른 나라, 다른 신, 다른 언어를 가졌죠. 하지만 당신이 제 손을 처음 잡던 그날, 저는 당신이 누구인지보다 당신이 어디까지 함께 걷고 싶어 하는지를 느꼈어요. 당신이 서울을 사랑해준 것처럼 저는 당신의 곁을 사랑했어요. 지금 저는 제 나라의 온도에 몸을 맡기고 있어요. 매일 아침 내가 자란 골목을 걸어요. 사프란 향이 피어나는 부엌에서 이제 어머니의 손을 돕고 있어요. 지훈 씨, 당신이 오게 된다면 시라즈의 오후와 석양, 물 담은 정원과 별을 함께 걸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땐 제가 당신에게 어서 와요. 이게 제 삶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날 밤 지우는 시라즈의 오래된 벽돌집 게스트하우스에서 베란다에 앉아 별이 가득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서울의 남산에서 그들과 묶은 자물쇠는 아직 거기 그대로 있었겠지만 이제 그 마음은 두 도시의 하늘 아래서 나란히 숨쉬고 있었다. 그리고 아침 나잔이는 시장 거리의 모퉁이에서 지훈을 발견했다. 정말 왔네요? 지훈은 숨을 고르며 웃었다. 이젠 당신의 나라를, 당신의 삶을, 당신이 없는 공간에서조차 당신이 머문 자리로 느낄 수 있을 만큼 당신을 이해하고 싶었어. 그날 페르시아의 시라즈와 서울은 두 사람의 대화 속에서 시간과 언어, 신념과 온도를 넘어 연결되었다. 그들이 걸었던 길은 짧았지만 그들이 남긴 사랑은 두 도시를 잇는 한 줄기의 별빛이었다. 서울, 봄, 나잔이는 다시 한국에 있었다. 이번엔 환자가 아니라 강연자로, 멘토로, 그리고 국제의료 포럼의 초청 연사로 돌아온 것이다. 그녀가 입국할 때 지우는 한 손에 꽃다발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예전 같으면 수줍게 웃었을 텐데 오늘 나잔이는 당당하게 공항의 스크린 아래로 걸어 나왔다. 어서 와요, 나잔이 씨. 이제 씨 안 붙여도 돼요. 우린 같은 별 아래 살아왔으니까요. 서울대 병원 국제포럼 두 번째 심장. 주제 희귀병 회복자의 시선으로 본 의료의 미래. 나잔이는 단상에 섰다. 불어, 페르시아어, 영어, 한국어, 동시통역 헤드셋을 쓴 청중들. 저는 오늘 환자의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늘 회복자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병은 제 심장을 멈추게 했지만 서울은 제게 두 번째 심장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심장이 아니라 기억하는 능력입니다. 제가 느낀 사랑, 고통, 치유, 문화의 다름 속에서도 통했던 것들. 그 모든 것이 저를 다시 뛰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그 심장을 다른 이들에게 건네주려 합니다. 저는 이란에서 위암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오고 싶었었던 한국에서 그것도 도착하던 날 위암 진단을 받고 친절한 의료진의 따뜻함을 경험하고 병은 나았습니다. 저에게 새로운 심장을 준 한국에 감사합니다. 연단 아래에서 지우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저 사람이 내 사랑이라는 사실이 나를 더 나은 사람이 되게 만들었다. 포럼 이후 한강변 벤치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다시 한강의 물결을 바라보았다. 기억나요? 예전엔 제가 여길 보고 싶다고 했고 당신은 그걸 지켜만 봤죠. 지금은 당신이 여기 있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어요. 지훈 씨. 아니, 지훈. 이제 우리 어디로든 갈 수 있을까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린 이미 함께 두 도시를, 두 삶을, 두 개의 심장을 살았잖아요. 어디든 거기서 또 시작하면 돼요. 몇 달 뒤 서울시라즈 국제의료 협력 프로그램 세컨드 하트 프로젝트 발조. 주축 인물 나잔이 하메디 회복자 멘토 다국어 연사 김지한 교수 한국의료진 대표 라인 박사 이란 측 의료 자문 지훈 통번역문화교류 디렉터. 이들은 희귀병, 언어 장벽, 문화 차이를 겪는 환자들을 위한 인간적인 다리를 놓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날 시라즈의 작은 병원에서 나잔이는 한 소녀의 손을 꼭 쥐고 말했다. 당신이 무너지지 않으면 언젠가 당신이 누군가의 두 번째 심장이 될 거예요. 소녀의 눈빛에 그날의 자신이 겹쳐 보였다. 그렇게 나잔이는 이제 기억되는 사람이 아니라 기억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었다. 삼촌, 오늘도 서울에서 약품 도착했어요. 아, 그리고 나잔이 이모가 아이들한테 K-POP DVD 보내줬어요.
라일라는 밖에 웃으며 말했다. 아이들은 조용히 방석 위에 앉아 한국어 자막이 달린 동요 영상에 따라 손을 움직이고 있었다. 진료소 옆방에는 문화교류 실전 도서관이 있었다. 거기엔 이렇게 적힌 액자가 걸려 있었다. 별은 자신을 위해 빛나지 않는 나. 별은 길 잃은 이들을 위해 거기 있다. 나잔인 하메디. 그날 오후 한 소녀가 진료소를 찾았다. 14살, 복부 통증, 고열, 초진 기록지엔 만성간염 의심이라 적혀 있었다. 하지만 소녀는 병보다 더 큰 불안을 눈에 담고 있었다. 라일라는 조심스레 무릎을 굽혔다. 이야기해도 돼요. 여긴 아프다는 걸 말해도 되는 곳이에요. 소녀는 입을 때려다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한마디. 전 무서워요. 아무도 제 얘기를 진심으로 들은 적이 없어요. 라일라는 자신의 가방을 열었다. 그 안엔 작은 사진 한 장. 나잔인 젊은 시절. 한강 앞에서 한복을 입고 웃고 있는 모습. 이 사람 아세요? 이분도 그랬대요. 그분도 말했어요. 나의 시작은 아픔이었지만 나의 끝은 누군가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 며칠 후 그 소녀는 진료소에 자원봉사자로 돌아왔다. 작은 유니폼을 입고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었다. 그녀가 읽는 책 속 주인공의 이름은 나자였다. 작은 별에서 온 소녀. 노란 빛을 푸는 검은 눈동자. 서울에서는 나자닌이 지훈과 함께 두 번째 재단 쉐라스타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의 후원으로 시작된 이야기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누군가의 삶이 되어가고 있었다.